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 특강인데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는 하성우라고 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좀 알고 첨삭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느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아마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준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좀 기존 대학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대학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애매하죠? 그죠? 대학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시대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학벌이 주의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무슨 주의 그런다는 것은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학벌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노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학벌주의가 되면 왜곡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회에서 하나하나의 그 일개 개인이 이겨내기가 좀 어려워요. 한국 사회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착실하신 분들이니까 또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착실하기 때문에 더 애매한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인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라는 것만 열심히 했더니만 요 모양이 됐단 말이야. 그죠?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쓸 소재도 없고, 그리고 또 기존 대학에 대한 마음도 안 들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쓰라고 하는데 대학 생활을 뭐 쓸 것도 없고, 거기다가 보통 대학 생활 같은 경우도 학은이나 그런 거를 또 경험했다고 한다면 쓸 게 없죠. 뭐 협업을 쓰라고 하는데 같이 공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 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여튼요, 잘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지금은 그 1차 전형 요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영어거나 아니면 수학이거나 이런 부분일 거예요. 여기 인문계 분 손 들어볼까요? 잠깐만. 아니, 자연계는 없어. 자연계 좀 손 들어볼까요? 자연계 수업, 오늘 지금 수업 중인가? 내리세요. 네. 아니, 자연계가 이렇게 적은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이거 인강 촬영되나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은 자연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인문계 분들은 대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지금은 인문계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땐 자연계였는데, 대학은 자연계 대학을 다니다가, 저도 이제 군대를 다니면서, 군대를 다녔다? 군대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저는 그냥 입학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다시 인문계로 대학을 바꾼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바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편입에 있어가지고 영어하고 수학에서 그 중요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그거를 해야지만 문턱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 자체가 월등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경쟁하는 친구하고 1점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결국 2차 전형 요소가 바로 자소서하고 학업계획서고, 물론 특정한 대학들은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면접으로 바꿨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한 인성을 물어보면서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대학이 아니라면 상위권 대학들은 모두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잘 써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다. 이렇게 보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PPT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교환 부분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음, 첫 번째 이 얘기는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자소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논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증적인 뭐 글이다, 뭐 논증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럴 때 논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논증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논증은요, 주장에다가 거기다가 근거를 집어넣는 거를 보통 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는 논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매번 근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근거를 제시해 버리면 친구들이 싫어해요. 야, 우리 밥 먹자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 거고, 야, 우리 밥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오후 시간 자체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공부를 오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인 우정에 금이 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친구들이 모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논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에서는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는요, 무조건 논증적인 글이거든요. 주장은 하나예요. 어떤 주장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은 나를 뽑아주셈이에요.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소개서하고 학업계획서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딴 걸 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쓰면서 지금 내가 이거 나를 뽑을 수 있게끔 쓰고 있는 건가? 그거만 딱. 그게 이제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옆으로 가가지고 시행착오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 이거를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좋은 논증이 과연 뭐냐? 사실 좋은이란 말 자체가 너무 남발되고 있긴 한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베리베리 굿 이러잖아요. 그죠?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좋은 논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논증은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우리 교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나요, 이것도? 그죠? 거기 보면은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반박 잠재우기는 사실은 위에 있는 세 가지가 갖춰지면 반박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지 볼게요. 첫 번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때야 돼요? 관련성이 있는 근거여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전자공학과 우리 인문계가 많으니까 뭐 경영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를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수영을 잘했어요. 이런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러한 결과물인 거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때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위한 관련성 있는 내용을 쓰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근거는 어때야 돼요? 거짓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리트라고 하는 법학 전문 대학원 있잖아요. 로스쿨. 그쪽을 시험이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끝나가지고 지금 그쪽도 포스트 리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하고 그다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쪽 자소서는 어떠냐면 하나하나마다 모두 증빙이 붙어야 돼요. 뒤에. 증빙을 다 확인해 가면서 거짓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증빙이라고 하는 것도 공적인 증빙이 붙어야 돼요. 공증이 돼 있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거의 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기만 하면 하얀 거짓말도 사실 하얀 거짓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긴 했지만 느끼지 못했던 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얀 거짓말로 근거의 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됐죠? 그거 없으면 못 쓰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왜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까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은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내 이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 여기 이거 써야지. 그런 형식으로 3달 동안 노력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든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얀 거짓말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충분한 근거예요. 자, 보통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논증은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연역 논증은 근거 두 개로 100%의 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너 사람이지? 너도 죽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거 두 개면 참이 그대로 100%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소서는 연역 논증을 쓸 수는 없어요. 되게 건방져 보이죠. 어떤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버리면은 이거는 오히려 어때요? 예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역 논증 같은 경우 보통 칸트나 헤겔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고 우리는 보통 귀납 논증을 써요. 그러니까 귀납 논증은 뭐냐면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강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귀납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거의 개수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보단 두 개가 좋고 두 개보단 세 개가 좋고 세 개보단 네 개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근거의 개수가 많으면 어때요? 그만큼 질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자소서라고 하는 게 글자수의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써본다고 한다면 나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면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귀납 논증은 알아두세요. 우리 자소서는 2개 정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알겠나요? 하나보다는 2개. 됐죠? 3개까지 쓸 수 있긴 한데 3개는 오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의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리고 이 근거의 2개는 2가지 근거는 방향이 좀 다른 게 좋아요.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버리면 조금 그래요. 좀 뻔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거는 왜? 그랬더니 그 친구 되게 논증적인 친구예요. 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예, 근거가 두 개인 건 맞지만 집에 가라고 하죠. 근거는 두 개인 건 맞지만 좋은 근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너는 돈도 많고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어때요? 확실하게 머리에 박히겠죠. 그죠? 뒤에 건 농담입니다. 그게 아니라 넌 돈도 많고 착하니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근거의 두 가지 색깔을 바꿔버렸을 때 아, 이 친구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가 될 수 있겠죠. 되게 좀 단순한 건데 그런 형식으로 충분한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자도서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은 좋은 논증이어야 되는 것이고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성 있는 근거여야 되고 팁을 잠깐 드린다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과가 있잖아요. 거기 과를 보게 되면은 학과의 목표라는 게 있어요. 매번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형식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근거는 참여해야 되고 충분한 근거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에 있어서만큼은 반박을 잠재우는 거죠. 그죠? 그거 갖고 토를 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모두 갖춰졌다면 이걸 바탕으로 합격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되게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뒤에 보면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여기서는 보통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1분 동안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소유적 접근하고 이제 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의 글도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나와 있는 뭐 타인의 욕망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건 뉘앙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글을 보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기대하는 거를 내가 마치 원하는 듯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삶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교수님들은 지네들도 그러면서 글이 그렇게 쓰여졌을 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는 포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진정성 자체가 드러나지지 않거든요. 이게 포장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래요. 어떤 친구는 진짜 노래에 진정을 담아서 부르는데 누가 불러도 친구들이 그래요. 너 장난하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열심히 해도. 근데 어떤 친구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노래를 해도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달콤하다고. 성못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발라드 잘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포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색깔이 아무래도 노란색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사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그 르세느 현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기도 한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첨삭을 했던 친구들인데 한 5년 넘었던 것 같다. 사실 이제 조국 사태가 있기 전에는요 자기소개서나 그런 거 부분에 이제 부모님이나 직업 같은 경우 있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에 추천서를 막 집어넣는 걸 허용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존 대학을 어딜 다니고 있는지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안에서 이미 차이가 생기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브라인드예요. 조국 사태가 갖고 있는 약간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는 쓸 수 있는데 그 과도 특이한 과면 못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정도로 지금은 브라인드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사회봉사 그런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의 그 친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 저는 이제 금수저 그런 거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할 정도로 추천서를 뭐 대통령 추천서 써올 거야 이런 친구였으니까 현직이래요 또 그것도. 근데 그게 가능한지도 되게 웃기지만 근데 경험이 유엔에서 오히려 경험을 했더라고요. 또 EU 강요회의에서도 했었고 또 우리는 보통 대학에서 우리 인문계 친구들은 유엔 모의총회 같은 경우 했을 때도 막 재밌게 하잖아요. 그죠? 뭐 정치 외교라든지 사회학 이런 친구들은 근데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대학생이다 보니까 뭐 중요한 일을 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유럽이라든지 특정한 대부분의 대학들은요.
그 약간 그런 나라들은 도제식이에요. 정치했던 집안에 정치를 하잖아요, 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계에 유수한 그러한 자제들을 다 만나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유엔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EU 강요회 얘기했을 때는 EU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모두 다 참여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써도 개수가 넘어가. 막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우리들하고 좀 비슷해요. 뭐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그죠? 뭐 여유도 없고 마음도 안 가고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가지,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경험이라고는 대학에서 기존 대학에서 뭐 사회봉사 같은 거 요구하니까 동네 주민자치센터 보게 되면은 거기 장애인 복지센터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달 동안 내가 경험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식사봉사하고 놀이봉사를 담당했대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 식사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는, 그죠? 이런 부분이지만 대부분은 치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자율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침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럼 항상 옆에다가 닦아줘야 되고 계속 치워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30분 내내 치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도넛 같이 생긴 구멍이 큰 그러한 뭐 플라스틱에다가 두툼한 실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이런 거를 게임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한번 어렴풋이 얘기해 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처음에 그거 누가 봐도 그 도넛 회사가 실 집어넣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도넛의 크기는 거의 지름이 10cm가 넘고 구멍이, 그리고 실은 빳빳한 실인데 뭐 5mm도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30분이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안 넣고 있으니까 시계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딱 집어넣는 순간 너무너무나 이제 좋아가지고 웃음이 났대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2주, 3주, 4주가 되면서 침을 닦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들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그리고 도넛에다가 실을 집어넣는 게 점점 시간이 많이 줄진 않았지만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나 자기 가슴을 벅차게 하더래요. 이게 뭐 형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벅찼던 마음이 집에 간다라는 마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이게 한 달밖에 생활을 못했지만 그것이 나의 더불어 사는 가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을 쓴다면, 그죠? 자, 만약에 이거를 소유적인 접근을 한다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비주얼한 거에 먼저 눈이 가요. 아까 앞에 친구가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승부에서 져요. 항상 소유적 접근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친구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대학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대학 생활을 한 건 아니고 누가 봐도 그저 뻔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특정한 어떤 과목 자체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바로 근데 대부분은 존재적 조건을 잘 못합니다. 이거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시작할게요. 자기소개서하고 이제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보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고 제가 형식을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소서는 형식입니다. 내용은 그 당연한 거고요. 형식을 갖췄어야 돼요. 그냥 내가 대충 써놓은 다음에 잘 썼죠 하는 게 아닙니다. 비주얼해야 돼요. 알겠죠? 비주얼하고 내용까지 좋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 오늘 8월이죠. 그죠? 지금 8월 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요, 과거의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자기 소개서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학업 계획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 물론 뭐 자기소개서라고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에 항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쪽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자라왔어요. 이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까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공부할 생각이고 이런 형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겁니다를 학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요 주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통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다행이에요. 우리는 두 개만 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 다 일단 말씀드리고 하나 지울게요. 첫 번째가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형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쓰는 걸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자소서에는요. 특정한 대학들이 10개 대학은 다 자소서를 이제 기반으로 한다고 보통 보실 수 있는데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쉽죠? 그죠? 성장 과정이 진짜 재밌고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그래서 쓰는 방식만 잠깐 아쉬우니까 여기 PPT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나와 있는 PPT들은 모두 다 합격 답안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보는 걸 합시다. 근데 어쨌거나 성장 과정은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대학 생활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그 자소서에다 들어가 있죠. 대학 생활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대학 생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이건 간에 내가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나를 만들어간 가장 직전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건 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직장 생활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또 질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학 생활은 쓰셔야 돼요. 대학 생활을 반 정도로 직장 생활을 쓰는 거는 괜찮은데 물어보는 게 대학 생활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 위주로 쓸 것. 그리고 대학 생활 외에서 뭐 교과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 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한 거를 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학업 계획서 파트가 아니라 어디 파트다? 자기소개서 파트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두 가지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의 색깔을 바꾸고 점수를 바꿔버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요.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학업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장래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계획, 장래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학교에서, 당신 학교라고 하는 걸 귀교 그래요. 귀교. 당신 학교에서 공부하겠다라는 걸 쓰는 건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졸업한 이후까지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글자 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그 김영 자소서 양식은 한양대 양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단 김영자소서 양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써야지만 거기에서 유사한 대학들이 이대하고 서울시립대가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그거를 약간 변형한 게 건국대학교예요. 그리고 약간 변화가 많은 게 중앙대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양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번이 지원 동기예요. 천자. 2번이 대학생활이에요. 천자. 3번이 학업계획 장래계획이에요. 천자. 몇 자죠? 3천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적은 글자 수는 아닙니다. 이 3천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양대학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소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업계획하고 장래계획을 묶어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대도 마찬가지고 건대도 마찬가지고 중대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묶인 거 안에서 나눠가지고 쓰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대학은 없구나.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이 형식을 하나씩 배울 겁니다. 먼저 제가 대학생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어떻게 쓰는지 형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첨삭을 받아서 내면 됩니다. 자 일단 봅시다. 지금부터 그러면 빨리 한번 잠깐 볼게요. 자기소개서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파트는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첫인상이다. 그냥 얘는 그냥 읽어보는 거로 하세요. 긍정적 선입견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건 이제 성장 과정인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생활이나 지원 동기는 뭐 긍정적 선입견 그런 부분이 나올 계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썼던, 이거 로스쿨 자도서긴 한데 어떤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쭉 리트 때부터 강의를 하고 이제 면접이나 그런 것까지 준비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어,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리트도 되게 잘 봤어요. 그런데 자소서를 딱 썼는데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혼을 이제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혼은 이벤트죠. 옛날과 같이 뭐그 터부시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자기의 성장 과정에 그 원래 자기의 이제 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새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혼 사유가 다 폭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부도 본인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때렸고 그리고 새아버지도 본인과 어머니를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본인은 고학을 했죠. 그죠? 당연히 재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알바도 해가면서 근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누가 봐도 그런 형식으로 성적도 내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쭉 받아가며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을 하게 됐던 계기였죠. 이걸 이겨낸 거죠. 두 모녀가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 우리 왼쪽 앞에 친구 어때요? 이 소재가 본인은 이걸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문제는 아니고 느낌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뭐라고 다시 한번요? 이렇게 귀가 안 들리지? 상황이 안 좋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긍정적 선입견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요? 아, 우리 오른쪽 분은 어떠세요?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겨냈잖아요. 임팩트는 있었던 것 같긴 하죠. 그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 정도가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토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약간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분이 모두 약간 그루미하다 그랬잖아요. 프레시하지 않고. 근데 이런 거는 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명의 교수님들 중에서 두세 명 정도가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런 느낌이 들 건 굳이 소재로 안 잡아도 괜찮거든요. 자소서는요, 평균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까? 뭔가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소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건 되게 훌륭한 학생의 모습이긴 해요. 근데 교수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상한 교수가 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지. 무슨 원인 제공이 있었던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닙니까? 원인 제공 있다고 사람이 사람을 때려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건데. 그죠? 인간은 인간을 물리적으로 그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소재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이런 얘기가 좀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한번 잠깐 보세요. 뭐 진정성으로 승부하자, 뭐 자신의 진정성이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동기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볼게요. 자, 먼저 들어갈 주요 내용 나와 있네요. 그죠? 성장 과정, 대학생활 지원 동기인데 사실 성장 과정은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쓰는 방식은 이래요. 성장 과정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팁만 드릴게요. 또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나 그럴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성장 과정은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글을 쓸 때는.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이런 방식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성장 과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래 글들을 몇 가지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 읽어볼게요. 예시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1-1번 찾았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샤이어 리졸브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자소서에서 제일 건방진 게 물음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물음표를 넣어가지고 따옴표로 해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반말로 쓰는 거 아니에요. 존댓말로 쓰는 거고.
저는 어릴 적에 샤이한 아이였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린 마음이도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호기로운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힘들어 울곤 했죠. 학부 전공을 심리학으로 선택한 것도, 첫 동아리로 사이코 드라마에 가입한 것도 그런 저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나 동아리 첫 모임에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많이 울어버렸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동아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때요? 성격이 조금, 그죠? 기본적으로 약간 특이한 성격이긴 한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성격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2학년 여름방학 때 스위스 르체른에서 배낭여행을 하던 중 집에 돈이 많았나 봐요. 여름방학 때 스위스에 놀러 갔대요. 거기서 우연히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클래식 동아리 선배님을 만나 식사 함께 했습니다. 선배와 대화를 나누며 유행이었던 MBTI 이야기에 이어 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선배님은 제 성격은 샤이한 것이 아니라 리저브드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보다 속에 많은 걸 담아두었다가 그걸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배님의 그 말에 그동안 내 안에 서였던 생각들이 조금씩 명확해졌습니다. 선배님은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만 보고 이를 채우는 데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좋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사실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선배님과의 그 단발적인 만남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죠. 그죠? 보통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속적으로 밀어붙였을 때도 가능하긴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글을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좀 변해요. 다시 동아리로 나갔고, 물론 동아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됐고, 본인 의견을, 그죠?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시절 저의 첫 시험은 100점 만점에 40점이었습니다. 1학년 받아쓰기 시험에서 40점을 받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낮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부모님이 인풋을 하고 있네요. 다음에는 50점을 받아보자며 격려해 주셨죠. 그 후로도 늘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으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응원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바로 알려주시기보다는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죠.까지. 자, 이러한 경험 덕분에 처음 접하는 낯선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끈기 있는 성격과 주도적인 학습 방식 덕분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능력은 학부 시절 생소한 법을 처음 공부해야 했던 막연함을 극복하고 법학에 대한 실력을 쌓게 된 배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해서 인풋은 부모님이었죠. 그죠? 이제 그것 자체가 본인이 체화됐고 본인의 공부 과정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성장 과정을 쓰게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고 팁이니까. 그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대학 생활을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학 생활은요, 한양대학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건대하고 거의 유사하고 시립대나 이대나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대학 생활을 해봅시다. 바로 지울게요. 대학 생활은요, 이거는 기존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전적 대학에서 저는 무슨 과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까 제가 몇 자라고 했었죠? 글자수 기억나세요? 천자라고 했거든요. 천자.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형식을 말씀드립니다. 천자인데, 제가 좋은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참이고 관련성 있고 근거가 참이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죠. 충분한 근거는 몇 개라 그랬죠, 아까 제가? 2개. 자, 그럼 이거를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대학생활 쓸 게 많아서 3개 쓰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2개가 제일 좋고, 하나를 길게 쓰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2개라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하나는 몇 자가 되는 거죠? 500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도 500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앞에 경험이 더 좋아서 600자 뒤에 400자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500자씩 하세요. 그게 제일 비주얼하고 제일 읽을 때 제일 좋고 노력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자, 500자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자, 한 단락, 앞에 한 칸 띄는 걸 한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단락을 더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단락이 더 들어가고 마지막 한 단락이 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몇 단락이 돼야 되는 거죠? 4단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500자짜리 글이 되고 두 번째가 500자짜리 글이 되게 이런 형식으로 다 해서 천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방식이 돼야 돼요. 여기는 what, why가 되고 여기가 how, so가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다시 한번 what, why, how, so가 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글을 구성할 때 느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짧아지긴 해요. what, why는 저는 무슨 과목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뭐 기억에 남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까지 되면 사실 얘가 한 100자, 200자밖에 안 되고 여기가 3, 400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how를 한번 더 쓸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0, 25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요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한 분한테만 질문을 해볼 테니까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좋은 기회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에 분 저기 파이트 오퍼레이션 옷 입으신 분 있죠? 괜찮나요? 아, 프라이트였군요. 파이트가 아니라. 네. 자, 기존의 전공이 뭐세요? 경영학 전공이에요. 아, 그래요. 자, 대학 생활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금속공학과로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영학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학문을 접근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친구를 한번 예를 들어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만약에 누가 친구한테 야, 너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 너한테 좀 의미가 있는 과목이 뭐야?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경영 의사결정론이요. 네. 그리고 친구는 그 경영학을 하면서 그 다양하게 조별 과제 같은 경우를 한 경험이 있나요? 그럼 어떤 과목에서 있었나요? 경영 정보 되게 길어요. 경영 정보 뭐요? 학원론이요? 학원론? 그런 게 있어요? 경영 정보학 원론. 네, 경영정보 학원론이라고 하죠. 학원이면 김영을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경영정보학 원론이군요. 그러면 경영의사결정론은 의사결정 과정 같은 경우를 공부한 거예요? 경영에 있어 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뤄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공부하는 건가요? 여기서 그러면 회계라든지 그런 건 어디서 활용되죠? 별도로 공부한 거고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걸 공부한 거고 경영정보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지금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하니까 전산과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 거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팁을 한번 드리면 전적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경영의사 결정론입니다. 그게 왓이에요. 됐죠?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글이. 그러면 이제 왜 그게 기억에 남는지를 이유를 써줘야 되겠죠. 그게 why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건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결정론적 사고를 가지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비결정론적 사고라고 하죠. 이게 결정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어진 것 자체에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소했지만 그것이 경영이라고 하는 분과에서 나의 선택 자체가 어떤 결과로 자리매김하고 그 결과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익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단순하게 공부할 수는 없었던 거죠. 모든 개념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죠? 하나하나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이 많음을 알게 됐고 거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깊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what과 why까지 가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써주는 거죠. 우선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형식으로 그죠? 교수님이 하게 된 족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서를 기반으로 공부했고 그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발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찾아가시고 이런 부분의 경험을 이렇게 다독였던 거죠. 그게 내가 어떤 지적 성장을 가져왔는지까지 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 쏘라고 하는 거에는 학점이 나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굳이. 내가 어떻게 이 과목에 대한 지적 성장을 이루었는지까지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썼던 이 경영 의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점자는 교수님들이 채점하거든요. 그리고 눈들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특정한 대학도 이렇게 슬라이드를 올려가지고 같이 보면서 채점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알겠죠? 오타 그런 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이거 보면서 이 친구 지금 우리 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부를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구나. 그렇게 느낌이 들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경영정보학 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 왜 색깔을 달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공부가 되는 것이고 얘는 협업적인 공부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한 거니까. 그리고 이때도 능동을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거, 주도적인 공부. 알겠죠? 협업은 뭐예요? 이 친구, 그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일정한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그냥 저 조별 과제일 때 그냥 같이 그냥 깍두기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조별 과제에서 주도했다고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리더십도 여러 가지가 있죠.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도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서번트 리더십이니까 배려해주는 리더십이니까 그런 형식으로 뭐 경영정보학 원론을 통해서는 같이 하는 공부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한 계기였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기서는요 잘했다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문제가 한번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주도해 가면서 또는 진행해 가면서 조원들끼리 충돌이 있었다든지 알겠죠? 아니면 과정마다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오류가 생겼다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해결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형식으로 됐나요? 자, 이제 이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친구는 경영학과지만 만약에 아까 했던 전자공학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우리 과에서 공부하는 과목도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굉장히 많은 협업 과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친구겠구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몇 달락으로 간다고요? 4달락으로. 그리고 달락마다 250자씩. 가능하면 1000자면 저는 999자로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문장을 이쁘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몇 개 예시를 보겠습니다. 형식을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걱정인 거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천석 받을 때 이거 안 듣고 쓰는 분들은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듣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철학과 친구였던 것 같네요. 볼까요? 구조도를 만들어 철학자들의 논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며 어려운 철학 강의들을 소화했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원서를 통해 철학자의 사고 과정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강의로 매주 많은 분량의 원서를 읽고 소화해야만 강의를 따라갈 수 있었죠. 특히 로크의 논증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낯선 개념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논증의 구조 및 형식을 파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what, why, how, when이에요. 첫 번째 단락, 이게 240자 정도 되는 겁니다. 볼까요, 뒤에? 우선 논문 해석서를 찾아보며 지성, 관념, 본유적인과 같은 개념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둘째로 원서를 5번 이상 회독하며 로크가 사용한 논거들을 단계에 따라 구분했고 마지막으로 각 단계의 소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구조도를 그려보며 로크의 논증을 이해해 나갔고 이를 활용하여 인간 지성론을 성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개념적 지식을 보충하고 논증을 구조하며 어려운 철학 원서들을 끈기 있게 탐구한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과목 자체를 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떤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게 what, why, how, so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 더 볼까요?
자, 창의 엔트리 캠프에서는 코딩과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조장을 맡아 심박수에 따라 생체 신호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영상을 기획하고 로직을 설계했죠. 초반 센서 오류와 조건문 문제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팀원들과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심박수 변화에 따라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코드를 안정화해 완성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의 결실을 예심을 체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볼까요? 그런데 코드 오류 수정은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회로와 변수를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센서 필터링과 조건문 구조를 개선했고 실시간 심박수 감지를 구현해 영상 제작에 성공하고 우수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구성부터 역할 분담, 코드 리뷰, 영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길러진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은 편입 후 연구 프로젝트에 즉시 활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있나?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전적대학의 빅데이터 분석개론 과목에서 맨랩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며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제 문제를 풀며 예상치 못한 오류에 직면할 때마다 코드 작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좌절했죠. 이에 수업 자료에 주어진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태도가 아닌 이를 응용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What, why까지 왔어요. 자, 저는 코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이미 배운 기초 함수와 프로그래밍 원리를 반복해서 복습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했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추적하며 기초 지식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고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처음 보는 복잡한 문제가 주어져도 핵심 원리로 돌아가 침착하게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의 모델링 및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본인이 하는 과목 자체에 대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모빌리티 입문 설계 수업에서는 자, 이렇게 과목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정한 과목을 좀 써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학에서 가는 게 좋고, 이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조별로 자율주행 로봇에 직접 코딩하고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팀원들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여 중간 평가까지 순조롭게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최종 발표를 며칠 앞두고 로봇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오류로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당황했으며 각자 맡은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팀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저는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시했습니다. 각 팀원이 느낀 좌절감에 공감하며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한 뒤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팀을 설득했습니다. 이후 저는 팀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하드웨어 점검과 소프트웨어 변수 재확인을 스스로 맡도록 독려하고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진단 프로세스를 주도했습니다. 분석 끝에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 신속히 해결한 경험은 지금도 강렬히 남아있습니다.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팀을 이끌어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십의 가치를 확인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어떠한 그 프로젝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느낌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적대학 성적하고 전적대학의 경험이 있고 학은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걸 써도 괜찮습니다. 학은에서 했었던 걸 써도 괜찮고 전적대학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과가 전적대학하고 비슷하다면 전적대학 걸 끌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유사한 그런 학과가 더 좋긴 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쓸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똑같다. 알겠죠? 괜찮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학원 및 경력이라고 되는데 보통 우리는 대학생활이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받으시고 이따가 공통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원 동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원 동기. 이제 조금만 집중해 보겠습니다.